이른 봄,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던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서울 은평구의 자리한 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앞, 낡은 회색 건물 입구에 한 여성이 멈춰 섰다. 정수연, 62살, 이 센터에서 28대를 근무한 상담사였다. 그녀는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다. 손에 든 가방끈을 꽉 쥐며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3층 창문 너머로 익숙한 사무실이 보였다. 저 안에서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8년이나.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34의 젊은 나이에 이곳에 첫 출근했던 날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머리는 하얗게 새고 손등엔 주름이 깊게 패였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랐다. 복도를 걷는 동안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담실 문을 열자 오랜 세월 함께한 책상과 의자, 낡은 소파가 그녀를 맞이했다.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학교 가는 학생들이 보였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걸어가는 모습. 28년 동안 매일 아침 보던 풍경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수연은 천천히 책상 앞에 앉았다. 상담 기록부를 펼쳤다.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과 날짜들. 각각의 기록 뒤에는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있었다. 가출한 아이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아이들, 부모와의 갈등으로 방황하던 아이들. 그 많은 아이들을 이 작은 상담실에서 만났다. 어떤 아이는 눈물을 쏟았고, 어떤 아이는 분노를 터뜨렸으며, 어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다. 잘했을까? 수연은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과연 자신이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28년 동안 수없이 자문했던 질문이었다. 상담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꼈다.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이 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오전 10시, 센터장이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수연 선생님, 정리는 다 되셨어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참, 선생님 없으면 센터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센터장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수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센터장이 나가고 수연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볼펜들, 메모지들, 명함들. 하나하나 분류하며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나누었다. 그때였다. 책상 맨 아래 깊숙한 서랍을 열었을 때 수연의 손이 멈췄다. 서랍 안쪽 구석진 곳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다. 이게 뭐지? 수연은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나무 상자.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흔적이 보였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순간 수연의 눈이 커졌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작은 쪽지들이었다. 연필로 삐뚤빼뚤 쓴 글씨, 볼펜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 형광펜으로 강조한 글씨.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쪽지들이 상자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노란 포스트잇에 적힌 짧은 문장. 선생님, 저 이제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감사해요. 민준 올림. 민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수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10년 전쯤 학교 폭력으로 자퇴를 고민하던 중학생 남자아이. 작고 마른 체구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아이. 수연은 다른 쪽지를 꺼냈다. 분홍색 편지지에 예쁜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정 선생님 덕분에 엄마랑 화해했어요. 선생님은 제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지은이가. 지은. 부모 이혼 후 어머니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출을 반복하던 고등학생 여자아이. 상담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고 가족과 화해했던 아이. 수연의 손이 더 빨라졌다. 쪽지를 하나씩 꺼낼 때마다 잊고 있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각각의 쪽지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짧은 감사의 말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이 제 말을 들어주셔서 살 수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꿈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만난 첫 번째 어른이었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상자 안에 쪽지를 하나하나 깨내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점점 더 많은 쪽지들이 나왔다. 10장, 20장, 50장.
끝없이 나오는 쪽지들. 모두 세어보니 정확히 100개의 쪽지였다. 100명의 아이들이 남긴 감사의 메시지. 수연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상자를 그녀의 서랍에 넣어둔 걸까?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다. 책상 위에 펼쳐진 100개의 쪽지 위로 햇살이 반짝였다. 28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빛나는 것만 같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7년 봄. 34세 정수연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첫 출근하던 날이었다. 그날 아침, 수연은 새로 산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작은 귀걸이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잘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던 일이잖아. 수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상담 석사 과정을 마쳤다. 아이들을 돕는 일. 그것이 그녀가 평생 꿈꿔온 일이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지금보다 훨씬 낡았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계단.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게 보였다. 당시 센터장이었던 박명숙 소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엄격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정수연 선생님, 환영합니다. 여기가 선생님이 근무하실 상담실입니다. 3층 복도 끝, 작은 방이었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낡은 소파 하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세상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공간이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아시죠? 아이들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회복은 더디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그 아이들에게 남는 건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보루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 깊이 새겨두었다. 첫 상담은 그날 오후에 시작되었다. 15살 여자아이였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후 자해를 시도했다는 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상담실에 들어온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안녕. 나는 정수연 선생님이야. 편하게 앉아. 수연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 없이 소파 끝에 몸을 웅크렸다. 손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다. 1시간 동안 수연은 여러 질문을 던졌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 친구들과는 어떤지, 집에서는 어떤지. 하지만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이거나 가로젓을 뿐이었다. 상담이 끝나고 아이가 나간 후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첫 상담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책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는 너무나 달랐다. 그날 저녁, 수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났다. 과연 자신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선생님, 아직 계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박 소장이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첫날이라 긴장했죠. 나도 그랬어요. 박 소장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수연 맞은편에 앉았다. 소장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상담한 아이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 아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게 쉬울 리 없어요. 박 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수연 선생님, 이 일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기다림. 네, 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매주 만나고 그냥 옆에 있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박 소장의 말을 곱씹었다. 기다림.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일.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기꺼이 배우고 익히고 싶었다. 다음 주, 같은 아이가 다시 상담실에 왔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수연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 풍경을 이야기하고, 날씨를 이야기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했다. 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적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는 않았다.
세 번째 상담 때였다.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선생님.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응, 말해봐. 저 학교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아이는 얼마나 많은 용기를 냈을까. 수연은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래, 무서웠겠다. 선생님한테 천천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날부터 아이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당한 일들, 집에서 느끼는 외로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수연은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들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아이는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 여전히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상담을 마치는 날 아이는 수연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이 기다려주셔서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삶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이 그녀를 이 길로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도 수많은 아이들이 수연의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가출, 폭력, 학대, 중독, 우울. 각자 다른 이유로 아파하던 아이들. 수연은 그 모든 아이들을 같은 마음으로 맞이했다. 기다리고, 듣고, 함께 걸었다. 어느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수연의 상담 기록부는 점점 두꺼워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경험이 만든 깊이가 더해졌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아이들을 대하는 그녀의 진심이었다. 1999년 겨울, 박 소장이 수연을 불렀다. 수연 선생님,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의 상담 성과가 센터 전체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니에요, 소장님. 저는 그저, 아니에요. 숫자가 증명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변화예요.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박 소장의 말에 수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길이 맞았구나.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2003년 가을, 수연이 센터에서 일한 지 6년째 되는 해였다. 그해 15월, 한 남자아이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14살 중학교 2학년, 이름은 강태우였다. 큰 키에 마른 체구,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아이. 학교에서 여러 차례 폭력 사건을 일으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상담 명령을 받았다는 아이였다. 앉아. 수연이 말했지만 태호는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았다. 억지로 온 거 맞죠? 누가 저한테 상담받으래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온 건 아니지. 하지만 여기 왔으니 한 시간은 있어야 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정해.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강압적이지도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않은 톤. 태호는 수연을 힐끗 쳐다보았다. 다른 선생들처럼 잔소리 안 하세요? 잔소리.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한테 듣고 싶어? 아뇨. 그럼 됐어. 나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주먹을 휘둘렀는지가 궁금할 뿐이야. 태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 경찰까지 모두가 그를 나쁜 아이로 몰았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달랐다. 질책하지 않고 그저 궁금하다고 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대신 다음 주에도 올 거니까 그때까지 생각해봐. 그날 상담은 거의 침묵 속에 끝났다. 태호는 말없이 시계만 쳐다보다가 정확히 1시간이 되자 상담실을 나갔다. 다음 주, 태호는 다시 왔다.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앉았다. 소파 끝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 채 여전히 말이 없었다. 지난주에 생각해봤어? 수연이 물었다. 뭐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태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손톱을 뜯으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오랜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화 안 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애들이 우리 엄마 욕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청소 일 하신다고, 가난하다고, 지저분하다고. 그런 말들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때린 거구나. 잘못한 거예요?
우리 엄마 욕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 내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당연해. 잘못된 게 아니야. 수연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수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말이야. 주먹으로 해결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너야.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고 엄마는 더 걱정하시고 그게 정말 엄마를 지키는 방법일까? 태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수연은 계속 말을 이었다.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해. 우리 함께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그날부터 태호와의 상담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매주 1시간씩 태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야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학교에서 받는 차별과 무시. 수연은 태호에게 분노 조절 기법을 가르쳤다. 화가 날 때 심호흡하기, 그 자리를 떠나기, 글로 감정 쓰기. 처음에는 효과가 없어 보였다. 태호는 여전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태호의 어머니와도 면담을 했다. 50대 초반의 여성, 거칠어진 손과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하고 강인했다. 선생님, 우리 태호가 말썽만 피우죠. 제가 제대로 못 키워서 그래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다. 아니에요. 태호는 착한 아이예요. 단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제가 돈도 제대로 못 벌어서 애가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다 제 탓이에요. 어머님, 태호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자기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수연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우리 태호 좀 잘 부탁드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수연은 태호와 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상담 시간이 아니어도 태호가 힘들 때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6개월이 지났다. 태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의 폭력 사건이 줄어들었고 성적도 조금씩 올랐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선생님, 저 미술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태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미술에 관심 있었어? 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림 그릴 때는 화도 안 나고 마음이 편해져요. 잘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았구나. 1년 후, 태호는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더 이상 폭력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고, 미술 실력도 인정받아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다. 상담을 종결하는 날, 태호는 수연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 한 점을 선물했다.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 2사람이 앉아있는 그림. 한 명은 어머니였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었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니야, 태호야. 이건 내가 해낸 거야.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태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상담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이 수연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태호 같은 아이들이 수없이 많았다. 각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안고 상담실 문을 두드렸고 수연은 그 모든 아이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맞이했다. 28년의 시간 동안 만난 아이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 은퇴를 앞둔 마지막 날, 책상 위에 펼쳐진 100개의 쪽지를 보며 수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다는 사실을. 수연은 책상 앞에 앉아 100개의 쪽지를 천천히 다시 읽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펼칠 때마다 잊고 있던 얼굴과 목소리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23번째 쪽지. 파란색 메모지에 깔끔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선생님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서 올림. 윤서. 2007년에 만났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수연의 기억이 그때로 돌아갔다. 윤서는 학업 성적은 우수했지만 극심한 불안 장애로 시험만 보면 백지를 냈던 아이였다.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커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병이 되어버린 경우였다. 선생님, 저는 안 돼요. 아무리 공부해도 시험만 보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윤서는 상담실에서 울면서 말했다. 윤서야,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부모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수연은 윤서의 손을 잡았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나도 이해해. 하지만 내가 망가지면 그게 부모님한테 더 큰 고통이 될 거야. 그날부터 수연은 윤서와 매주 만났다. 불안관리 기법을 가르치고 인지행동 치료를 진행했다. 동시에 윤서의 부모님과도 여러 차례 면담을 했다. 저희가 윤서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요. 윤서 어머니는 자책했다. 그게 아니에요. 윤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단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된 거예요. 이제는 윤서가 실패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6개월간의 상담 끝에 윤서는 조금씩 시험 불안을 극복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원하던 심리학과에 합격했다. 윤서는 합격증을 들고 상담실로 달려와 수연을 끌어안았다. 선생님,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그래, 내가 해낸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수연은 윤서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기뻐했다. 36번째 쪽지. 작은 포스트잇에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쌤, 나 이제 집에 있어. 가출 안 해. 고마워. 현우가. 현우. 2010년에 만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가정폭력을 피해 수차례 가출을 반복하던 아이. 처음 만났을 때 현우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음주 폭력이 심해 집에 가는 것 자체가 공포였던 아이. 현우야, 집에 가기 싫니? 네. 왜?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공포, 절망, 무력감. 수연은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했다. 현우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동시에 현우의 아버지 상담도 병행했다. 현우 아버지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상태였다. 처음에는 상담을 거부했지만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말에 마지못해 찾아왔다. 제가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변명했다. 그런데 왜 술을 마시세요? 사는 게 힘들어서요. 사업도 망하고 아내도 떠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화풀이 하시는 건가요? 현우도 똑같이 힘들어요. 아빠가 무서워서 집에도 못 가고 있어요. 수연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1년 넘게 걸렸다. 현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현우는 잠시 그룹홈에서 지냈다. 수연은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며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상담했다. 그리고 마침내 현우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술을 끊었고 작은 가게를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선생님, 우리 아빠 이제 술 안 마셔요. 저한테도 화 안 내고요.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다. 현우야,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연락해. 네, 쌤. 고마워요. 쪽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각각의 쪽지마다 한 아이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전환점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다. 54번째 쪽지. 예쁜 편지지에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살아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신 분입니다. 지혜 올림. 지혜. 2015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학교 폭력과 우울증으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아이. 수연이 그 아이를 만난 건 응급실에서였다. 센터에서 긴급 연락이 와서 달려갔을 때 지혜는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혜야, 나 정수연 선생님이야. 지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눈물 자국이 마른 얼굴, 축 처진 어깨. 왜 살렸어요? 그냥 죽게 놔뒀어야죠. 지혜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지혜야,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살려준 이유는 알아.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학교에서는 매일 괴롭힘 당하고 부모님은 저를 이해 못하고 친구도 없고 살 이유가 없어요. 수연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지혜야, 지금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이건 터널이야. 어둡고 긴 터널. 하지만 터널에는 끝이 있어. 그 끝에 빛이 있어. 빛이 있을까요? 있어. 반드시 있어. 내가 함께 찾아줄게. 그날부터 수연은 지혜와 매일 만났다. 병원 퇴원 후에도 일주일에 여러 번 상담했다. 동시에 학교, 부모님과도 긴밀하게 협력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전학 조치되었고, 지혜는 새로운 반으로 옮겼다. 부모님은 상담을 통해 지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 스스로 치유의 과정을 걸어갔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혜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꿈을 찾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이 하고 싶어요. 지혜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좋은 꿈이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보니 선생님도 행복해.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선생님은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에요. 수연은 100개의 쪽지를 모두 읽었다. 각각의 쪽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깊고 무거웠다. 100명의 아이들, 100개의 인생, 100번의 기적. 그리고 수연은 깨달았다. 이 쪽지들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 이것은 증거였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28년의 시간이 의미 있었다는 증거. 고마워, 애들아. 수연은 쪽지들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약간의 아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수연은 쪽지들을 한데 모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문득 궁금증이 들었다.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이 상자를 자신의 서랍에 넣어둔 걸까?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뚜껑 안쪽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희미하지만 읽을 수 있었다. 수연 선생님께, 우리는 선생님을 잊지 않습니다. 2024년 겨울, 선생님의 제자들이. 2024년 겨울, 불과 석 달 전이었다. 수연은 당시를 떠올려 보았다. 작년 12월쯤이었을 것이다. 특별한 일이 있었나?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다. 작년 12월 중순, 연말 휴가로 사흘간 센터를 비운 적이 있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이 상자를 넣어둔 것일까? 하지만 100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연락해서 이런 일을 기억했을까? 수연은 더 자세히 상자를 뜯어보았다. 바닥에 작은 종이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다. 선생님, 저는 김민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2013년에 선생님을 만났던 학생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수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10년 전 학교 폭력으로 자퇴 위기에 있던 중학생. 수연의 상담으로 학교로 돌아가 지금은 그래, 사회복지사가 되었다고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었다. 수연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김민준. 저장되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후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 정수연 선생님이야. 선생님, 드디어 전화하셨네요. 상자 발견하셨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래, 방금 발견했어. 민준아, 이게 다 내가 한 거니? 네, 선생님. 제가 시작했어요. 선생님 은퇴하신다는 소식 듣고 뭔가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수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찾았어? 제가 선생님께 상담받았던 기록을 보고 SNS로 하나씩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모임을 만들었죠. 민주는 신이 나서 설명했다. 정수연 선생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비밀 그룹이에요. 거기서 모두가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쪽지로 써서 보내주셨어요. 100명이나 모였어요. 100명이나.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선생님, 저희 모두 선생님 덕분에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생님. 그리고요.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 뭐, 오늘 오후 2시에 센터 강당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작은 행사를 준비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은퇴식은 조촐하게 직원들과만 하기로 했었다. 민준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 쪽지들만으로도 충분해. 선생님, 딱 1시간만요. 부탁드려요.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준의 간곡한 목소리에 수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2시에 갈게. 전화를 끊고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100명의 아이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되었다. 수연은 상자를 들고 센터 1층 강당으로 내려갔다. 강당 문을 열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졌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2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모두 수연을 보자 일어나 박수를 쳤다. 선생님, 정수연 선생님.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수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강단에 올랐다. 그때 한 남성이 무대로 올라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 김민준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0년 만에 뵙네요. 민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민준아, 많이 컸구나. 수연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때의 작고 겁먹은 소년이 이제는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는 선생님께 상담받았던 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총 100여 명. 먼 곳에서도 오셨어요. 민준이 강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방황했고, 아팠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민준의 말에 귀 기울였다.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너희가 해낸 거야.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라고. 하지만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옆에 계셨기에 우리가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28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기쁨, 감사, 보람, 사랑. 강당 안의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 어떤 이는 소리내어 울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들은 모두 수연이 구한 아이들이었고, 이제는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민준이 수연에게 다가와 마이크를 건넸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수연은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애들아, 아니,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보았다. 사실 나는 항상 불안했어요. 내가 과연 너희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늘 있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보니 알겠어요. 내 28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수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여러분, 앞으로도 잘 살아주세요. 힘들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은 이미 한 번 이겨냈잖아요. 그러니 또 이겨낼 수 있어요. 강당 안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민준의 제안으로 강당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각자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 수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다. 첫 번째로 나선 사람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긴 머리에 밝은 미소를 지은 그녀가 무대에 올랐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박지은이에요. 2009년에 선생님을 만났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부모 이혼 후 방황하던 아이. 그때 저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엄마를 원망했고, 아빠를 미워했고, 세상이 다 싫었어요. 매일 가출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시간을 낭비했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몇 번을 도망쳐도, 몇 번을 연락을 끊어도 선생님은 계속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지은아, 너는 소중한 아이야. 내가 그걸 모를 뿐이야 라고.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지금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은이 깊게 고개를 숙이자 강당에 박수가 터졌다. 두 번째로 30대 초반의 남성이 올랐다. 키가 크고 건장한 최고의 남성. 선생님, 강태호입니다. 2003년에 선생님을 만났어요. 수연의 눈이 커졌다. 태호, 폭력 문제로 상담받던 아이. 저 그때 정말 나쁜 애였죠. 주먹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누구 말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나쁜 아이로 보지 않으셨어요. 저한테도 이유가 있다고, 저도 아픈 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태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그림 한 장.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 그림.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선생님께 드렸던 그림이요. 선생님이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그림은 지금도 그녀의 사무실 벽에 걸려 있었다. 저는 지금 미술 치료사가 되었어요.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그림으로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인생을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태호의 말에 다시 박수가 울렸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끊임없이 사람들이 올라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아이는 지금 변호사가 되어 청소년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중독으로 고통받던 아이는 중독 상담사가 되어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자살을 시도했던 아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되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각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수연을 만났고 그녀 덕분에 빛을 찾았다는 것. 15번째로 올라온 사람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단아한 인상에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 선생님, 저는 최윤서예요. 2007년에 만났어요. 윤서. 시험 불안으로 고통받던 학생. 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만 보면 백지를 냈죠. 부모님 기대를 못 이룰까봐, 실패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죠. 실패해도 괜찮다고. 내 가치는 시험 점수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그 말이 저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지금 저는 상담심리학 박사가 되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가르침을 이제 저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한 명 한 명의 증언이 쌓일 때마다 수연의 28년이 더 선명해졌다. 21번째로 나온 사람은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올랐다. 선생님, 저 김현우예요. 2010년에 만났어요.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했던 아이요. 수연은 즉시 기억했다. 현우, 아버지의 음주폭력을 피해 도망다니던 아이. 선생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치유받도록 도와주셨죠.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지금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돕고 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강당 안이 숙연해졌다. 모두가 현우의 용기에 감동했다. 시간이 흘러 30명 가까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이야기는 고유했지만 그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었다. 정수연이라는 한 사람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 마지막으로 민준이 다시 무대에 올랐다. 선생님, 시간 관계상 모두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여기 계신 100명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선생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이요. 민준은 무대 옆에 준비된 큰 액자를 가져왔다. 액자 안에는 100명의 사진이 콜라주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정수연 선생님, 우리 인생의 빛, 영원히 감사합니다. 수연은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100개의 얼굴, 100개의 미소, 모두 자신이 만났던 아이들이었다. 이제는 훌륭한 어른이 된 그들.
애들아. 수연의 목소리가 메었다.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선생님은 정말, 정말 행복해. 이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아.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하나씩 그녀를 껴안았다. 어떤 이는 말없이 안기만 했고, 어떤 이는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수연은 그들을 하나하나 안으며 이름을 불렀다. 지은아, 잘 지냈니? 태호야,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윤서야, 너무 자랑스럽다. 현우야, 잘 커줘서 고마워. 각각의 포옹에는 28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어린 시절 받은 상처, 수연이 함께 걸었던 치유의 여정, 그리고 지금의 성장과 성숙.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강당 창문으로 노을빛이 스며들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이 강당 안을 가득 채웠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생님, 비록 선생님이 은퇴하시지만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 말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수연의 유산이었다. 그녀가 심은 씨앗이 자라 이제 숲을 이루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28년 만에 처음 맞는 평일 아침의 자유. 하지만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어제 일을 곱씹었다. 100명의 아이들, 아니 이제는 어른이 된 그들과의 재회. 꿈만 같았다. 탁자 위에는 어제 받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100개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수연은 미소 지었다. 각각의 얼굴에 담긴 이야기가 선명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선생님, 주무셨어요? 응. 민준아, 뭐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선생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어제 너무 좋았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나도 정말 행복했어. 너희가 이렇게 준비해줄 줄은 몰랐어. 선생님. 그리고요. 저희가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뭔데? 저희끼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정수연 선생님 제자 모임이요.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안부도 나누고 각자의 경험도 공유하고요.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선생님도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해요. 명예회장님으로요. 명예회장이라니. 나는 그냥 편하게 만나고 싶은데. 그럼 더 좋죠. 선생님, 우리 평생 함께해요. 전화를 끊고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무에는 새싹이 돋고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은퇴 후 며칠간 수연은 집에서 쉬었다. 그동안 미루었던 집안일도 하고 오래된 책도 읽고 산책도 했다. 평온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기 시작했다. 28년 동안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돕던 일상이 사라지자 공허함이 밀려왔다. 뭔가 해야 하는데 수연은 중얼거렸다. 그냥 쉬기만 하기에는 아직 젊었다. 62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그때 전화가 왔다. 옛 동료인 박명숙 전 소장이었다. 이미 5년 전에 은퇴한 분이었다. 수연 선생님, 은퇴 생활 어때요? 소장님,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그럴 거예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제가 작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 기반으로요. 선생님도 함께 하실래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요. 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자원봉사 상담센터요? 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에요. 물론 무보수예요. 하지만 보람은 있죠.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해볼게요. 2주일 후 수연은 박 소장이 운영하는 작은 상담센터를 방문했다. 주택가 골목 안에 자리한 아담한 건물. 간판도 크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어서 오세요. 수연 선생님. 박 소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여기가 그 센터예요? 네. 작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센터 안을 둘러보니 작은 상담실 2개와 대기실이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상담 신청이 많나요?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상담비가 부담되는 가정이 많아요. 우리 같은 곳이 꼭 필요하죠. 박 소장은 수연을 상담실로 안내했다. 이 방이 선생님 방이에요. 편하게 꾸미세요. 수연은 빈 상담실을 둘러보았다. 28년 전 처음 센터에 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새로운 시작. 감사합니다. 소장님.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수연은 일주일에 이틀 자원봉사 상담을 시작했다. 센터를 찾는 아이들은 공공센터에서 만났던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정 문제, 학교 문제, 또래 관계 문제, 각자의 고민을 안고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첫 상담 대상은 14살 여자아이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원도 다니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소외감을 느낀다는 아이. 안녕. 나는 정수연 선생님이야. 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익숙한 시작. 28년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첫 만남의 순간. 안녕하세요. 아이는 수줍게 대답했다. 편하게 앉아. 오늘은 그냥 이야기 나누면 돼. 상담이 시작되었다. 수연은 여전히 능숙했다.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위로했다. 마치 자전거 타기처럼 몸이 기억하는 일이었다. 1시간 후 상담이 끝났을 때 아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오렴. 아이가 나간 후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벅찼다. 아, 이 느낌. 이것이 내가 그리워했던 거구나.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다. 수연은 자원봉사 상담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의 기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연은 강단에 서서 예비 상담사들을 바라보았다. 20여 명의 젊은 상담사들이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보았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다. 공감이요. 맞아요. 그런데 공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28년 전 박명숙 소장에게 들었던 그 말. 이제 수연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다. 저는 28년 동안 청소년 상담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는 아이들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들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수강생들이 열심히 필기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수연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선생님은 28년 동안 어떻게 지치지 않으셨어요? 저는 1년밖에 안 했는데도 벌써 힘들거든요. 수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지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정말 힘들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보람이 모든 피로를 잊게 해줬어요. 그 보람이 충분했나요? 충분하고도 남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젊은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다면요. 은퇴 후 6개월이 지났다. 수연의 삶은 은퇴 전보다 더 바빴다. 자원봉사 상담, 강해, 그리고 분기별 제자 모임까지. 하지만 행복했다. 무엇보다 제자들과의 만남이 가장 기뻤다. 석 달에 한 번씩 모여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봉사활동도 함께 했다. 선생님, 저 결혼해요. 어느 모임에서 지은이 신나게 말했다. 정말. 축하해. 선생님 꼭 오셔야 해요. 주례도 부탁드릴게요.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광이지. 꼭 갈게. 이렇게 수연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수연은 민준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선생님, 저희가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무슨 프로젝트? 정수연 장학회를 만들려고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상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수연은 놀라서 말을 잃었다. 장학회를 내 이름으로? 네. 저희 100명이 매달 조금씩 모으면 꽤 큰 금액이 돼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주신 도움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그건 너무 감사한데 부담스럽기도 하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이건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른 아이들의 선생님이 될 차례예요. 민준의 말에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2달 후, 정수연 장학회가 공식 출범했다. 100명의 제자들이 각자 기부를 약속했고, 첫 해 예산만 5천만 원이 모였다. 그 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10명에게 상담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었다. 장학회 출범식 날, 수연은 제자들 앞에서 소감을 밝혔다.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이 장학회가 앞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믿어요. 민준이 무대에 올라 말했다. 선생님,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해요.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동안 이 장학회가 계속되도록 만들 거예요. 강당에 박수가 터졌다. 수연의 유산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었다. 장학회의 첫 수혜자 중 한 명은 15살 여자아이였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아이. 수연이 직접 상담을 맡기로 했다. 안녕. 나는 정수연이야. 편하게 수연쌤이라고 불러. 안녕하세요. 아이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알고 있니? 네. 장학금을 받아서요. 맞아. 그런데 이 장학금은 특별해. 옛날에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이 모아준 거거든. 아이의 눈이 커졌다. 그분들도 내 나이 때 어려움을 겪었어. 하지만 이겨냈고,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아이의 눈에 희망이 비쳤다. 6개월간의 상담 끝에 아이는 많이 달라졌다.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고, 성적도 올랐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다. 쌤, 저도 나중에 이 장학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아이가 말했다. 그래, 훌륭한 꿈이네. 내가 힘들었던 경험이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될 거야. 이렇게 수연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그녀가 도운 100명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선순환. 겨울이 왔다. 수연은 제자들의 초대로 한 포럼에 참석했다. 청소년 상담의 미래라는 주제의 포럼이었다. 강연자로 나선 것은 최윤서였다. 대학 교수가 된 그녀가 청소년 상담의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다. 우리는 문제 중심이 아닌 강점 중심의 상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의 약점을 고치려 하기보다 강점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서는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며 계속 말했다. 이것은 제가 18년 전 정수연 선생님께 배운 가르침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시험을 망치는 아이가 아니라 불안을 이겨내려 애쓰는 용감한 아이라고 보셨죠. 그 관점의 전환이 저를 구했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수연은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가르침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니. 발표가 끝난 후 윤서가 수연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제 발표 어땠어요? 훌륭했어.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게 자랑스럽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길을 저도 가고 있어요. 이날 포럼에는 수연의 제자들이 여럿 참석해 있었다. 강태호는 미술 치료에 대해, 박지은은 학교 상담에 대해, 김현우는 가정복지에 대해 각자의 분야에서 발표했다. 포럼이 끝난 후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큰 식당 개인실에 모인 제자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누었다. 선생님, 저 내년에 박사학위 받아요. 저는 상담센터 센터장으로 승진했어요. 저는 책을 출간하기로 했어요. 제 상담 경험을 담은 책이요. 하나하나의 소식이 수연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이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 사진 찍어요. 민준이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모두가 수연을 중심으로 모였다. 플래시가 터졌고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사진 속 수연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28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각각의 별처럼 그녀가 만난 아이들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수연은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변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수연의 유산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었다. 그녀가 심은 씨앗은 이제 거대한 숲이 되어 수많은 이들에게 그늘과 쉼터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듬해 봄, 수연의 63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제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수연이 예상한 것은 단순한 생일 파티였다. 실제로 준비된 것은 훨씬 더 특별했다. 생일 당일, 민준이 수연을 데리러 왔다. 선생님, 준비하세요. 오늘 특별한 곳에 가요. 어디? 가시면 알아요.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건물. 새로 지은 듯 깨끗한 3층 건물이었다. 여기가 어디니? 들어가 보세요. 건물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정수연 청소년 상담센터 개소식. 수연은 그 글씨를 보고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선생님. 이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제자들이 10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각자 기부하고 기업 후원도 받고 정부 지원도 받아서 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준아, 이건 너무 큰 선물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수연을 맞이했다.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요. 정수연 청소년 상담센터 개소 축하드립니다. 수연은 건물을 둘러보았다. 1층에는 넓은 대기실과 접수처, 2층에는 여러 개의 상담실, 3층에는 집단 상담실과 강의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이 센터는 무료 청소년 상담센터예요. 윤서가 설명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담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에요. 선생님의 이름을 걸었지만 실제로는 저희 모두가 운영할 거예요. 저희 중에 상담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가 많잖아요. 모두 자원봉사로 여기서 일하기로 했어요. 태우가 덧붙였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센터의 명예 센터장이세요. 가끔 오셔서 후배 상담사들을 지도해 주시면 돼요. 지은이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이 아이들이, 자신이 도왔던 아이들이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해 이런 일을 해낸 것이다. 애들아, 정말 고맙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아. 개소식이 시작되었다. 지역 언론사도 취재를 나왔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민준이 센터 설립 취지를 발표했다. 이 센터는 정수연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은 28년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희망을 이어가려 합니다. 민준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수연도 마이크를 잡았다. 제 이름을 건 이 센터가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함께 더 많은 아이들에게 빛이 되어줍시다. 개소식 후 첫 상담 신청이 들어왔다. 14살 남자아이. 부모 이혼 후 방황하고 있다는 아이였다. 제가 맡을게요. 수연이 자원했다. 그리고 새로 마련된 상담실에서 아이를 만났다. 안녕. 나는 정수연이야. 안녕하세요. 여기 오게 된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 아이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익숙한 이야기. 28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아픔의 이야기. 하지만 수연은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었다. 상담이 끝난 후 아이는 조금 밝아진 얼굴로 상담실을 나갔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문이 닫히고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볕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연은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내 인생 최고의 생일이야. 선생님, 앞으로도 매년 생일을 여기서 함께 보내요. 현우가 제안했다. 그리고 매년 이 센터를 통해 도운 아이들의 수를 세어봐요. 10년 후에는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1000명, 10,000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대화를 들으며 수연은 미소 지었다. 이 아이들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확장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윤서가 말했다. 이 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다음 세대 상담사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 그럼 제가 커리큘럼 짜볼게요. 이렇게 정수연 청소년 상담센터는 단순한 상담 기관을 넘어 청소년 상담의 허브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 달 후, 첫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20명의 예비 상담사들이 수연의 강의를 들으러 왔다. 상담의 시작은 경청입니다. 수연은 칠판에 경청이라고 썼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아픔을 들어야 해요. 수강생들이 열심히 필기했다. 그리고 기다림. 이건 제가 스승님께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조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세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수강생이 질문했다. 선생님, 혹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내가 포기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요. 수강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수연은 그들에게서 젊은 날의 자신을 보았다. 열정과 사명감으로 가득한 눈빛. 여러분이 바로 다음 세대의 희망이에요. 잘 부탁해요. 수연의 말에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다. 이렇게 수연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서 다음 세대에게. 끝없는 희망의 사슬. 5년이 흘렀다. 정수연 청소년 상담센터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기관이 되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상담을 받았고 100명이 넘는 상담사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68이 된 수연은 여전히 일주일에 2번 센터를 찾았다. 직접 상담도 하고 후배 상담사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어느 가을날 수연은 센터 옥상 정원에 올라갔다. 옥상에는 제자들이 만든 작은 정원이 있었다. 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고 벤치도 놓여 있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민준이 올라왔다. 이제 30대 후반이 된 그는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어 있었다. 민준아, 앉아.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제주도에 2번째 정수연 청소년 상담센터를 열기로 했어요. 거기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요. 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네. 앞으로 전국 주요 도시마다 센터를 만들 계획이에요. 10년 안에 10개 정도 목표예요. 대단하구나.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몰랐어. 선생님이 씨앗을 뿌리셨잖아요. 저희는 그걸 키우고 있을 뿐이에요. 민주는 수연 옆에 앉았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 33년 동안 후회한 적 없으세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후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개인적인 꿈을 포기한 것. 그런 아쉬움은 있어. 하지만 그래도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해. 너희를 만난 것. 너희의 변화를 본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었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감사해요. 제 인생의 빛이 되어주셔서. 아니야, 민준아. 너희가 내 인생의 빛이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해 겨울, 정수연 청소년 상담센터 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5년 동안 이곳에서 상담받은 아이들, 교육받은 상담사들, 자원봉사한 제자들이 모두 모였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500명이 넘는 인원. 수연은 무대에 올라 그들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이 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꿈꿨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자고. 그리고 우리는 해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5년 동안 5,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이곳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500명이 넘는 상담사가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꿈은 더 크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강당이 환호로 가득 찼다. 기념식 후 특별한 영상이 상영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센터에서 상담받은 아이들이 보낸 영상 메시지였다. 수연쌤, 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요. 대학도 합격했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가족이랑 화해했어요. 이제 집이 편해요. 저 꿈이 생겼어요.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수연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메시지는 특별했다. 18년 전 수연이 처음 만났던 그 아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수연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던 지혜. 수연쌤, 저 기억하세요? 제가 18년 전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선생님이 절 포기하지 않으셨죠. 화면 속 지혜는 이제 33세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저는 지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요. 행복해요, 선생님. 살아있어서 행복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이 그때 제게 말씀하셨죠. 터널 끝에 빛이 있다고. 정말 있었어요. 그 빛을 찾았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숙연해졌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수연은 무대에서 내려와 제자들 사이로 걸어갔다. 한 명 한 명을 껴안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포옹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졌다. 선생님, 우리 사진 찍어요. 누군가 외쳤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대 앞에 모였다. 수연이 중앙에 섰고 제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며칠 후 수연은 홀로 센터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33년간의 상담 기록이 놓여 있었다.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 날짜들, 이야기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수연은 추억에 잠겼다. 각각의 기록 뒤에는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이 모여 지금의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었다. 잘 살았구나, 나. 수연은 혼잣말을 했다. 후회 없는 삶, 의미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 인생의 황혼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보였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아이들. 그들의 밝은 얼굴, 경쾌한 발걸음. 잘 자라렴. 애들아. 수연은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33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수연은 수많은 생명에게 빛을 주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스스로 빛나며 다른 이들을 비추고 있었다. 정수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심은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었다. 그녀의 제자들을 통해,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 세대를 넘어 영원히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 수연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센터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처럼 수연의 정신도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수연은 가방을 들고 센터를 나섰다. 문을 잠그고 뒤돌아보았다. 건물에 걸린 간판이 보였다. 정수연 청소년 상담센터, 여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 희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는 것. 수연은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각각의 별처럼 수연이 만난 모든 아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영원히.